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협상이 난기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증산 돌격 운동을 강조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움직임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증산 돌격 운동이 최대 화두입니다. 증산 돌격 운동이 강조된 것은 지난 17일 노동신문이 사설에서 공화국 창건 70돌인 올해를 뜻깊고 성과적으로 마무리한다고 제안한 것이 기점이었습니다. 설동원 수부문의 일꾼들과 수성전사들이 오리존트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이민적인 청진골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산 돌격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로는 지난 2016년 5월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제안하면서 5개년 전략을 강조한 것을 결정적인 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혁명적 구호입니다. 북한이 증산 돌격 운동을 강조하는 배경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고 사상의 힘과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하자는 주장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을 현지 지도한 뒤 보름이 넘게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실망하면서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우리 측과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북미 협상 상황과 함께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네 번째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실무협상 제안에 답이 없던 북한이 만남을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사실 거절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티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온 것이 혹시라도 판문점에서의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북미 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당장 진전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에 매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이슈에서 한 발 떨어진 사이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협상 본격화에 앞서 미국은 제재 공조로, 북한은 그에 맞서 우군 확보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협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북한과 실무 협상이 가능하다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스티븐 비건이 온 것이 뭔가 물꼬를 확 튼다. 그러기까지는 좀. 이런 가운데 남북이 이르면 다음 달 열기로 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미국 측이 보일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기회를 잘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라산을 구경시켜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국내외 출입 기자들이 북악산에 올랐는데 신우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새벽비로 흙이 촉촉해진 북악산을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이 올랐습니다. 숙정문에서 출발해 창의문으로 이어진 1시간 50분 코스에 국내외 126개 언론사, 기자 147명이 함께했습니다. 북악산 성곽길에 오른 시민들과 문 대통령은 사진을 찍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운대에서 잠깐 쉬면서 가진 짧은 기자간담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면서 평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아 어디를 보여줄지 조금 걱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북한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큰 외교 일정이 줄줄이 수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 수석 협상가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한한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 책임자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나쁜 가운데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잘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는 중요한 입법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내일로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여야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끌어냈지만 고성과 막말 같은 구태도 여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초반부터 뜨겁게 달군 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처럼 여겨지던 유치원의 강한 반발에도 비리 유치원 1,800여 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결국 뿔난 부모들의 힘을 동력 삼아 정부 여당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되려 국정감사를 주도한다는 평가가 나올 때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국토정보공사와 가스공사, 도로공사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일부가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 준비생에서 시작한 싸늘한 여론이 문재인 정부 지지층까지 파고들자 정부는 전수조사를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 3당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타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과 막말, 소모적인 정쟁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올해도 여야의 단골 싸움터였습니다. 제가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참 장자영 의원 왜 그러십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벵갈 고양이처럼 알맹이는 없고 시선만 끌려는 시도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선동열 감독과 백종원 씨까지 불러냈지만 근본적인 선수 선발 체계나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박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점에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유치원 비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여야가 한 방씩 제대로 터뜨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구태와 보여주기식 국감은 여전히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도 남아 있어서 연말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6일 각각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마무리 국정감사를 엽니다.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여야의 뜨거웠던 기싸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가장 핵심 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평양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전반에 대한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목리도 이런 목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상황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더 이상 독단으로 밀고 가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야 사당이 최근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까지 힘을 모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삼권 분립을 어긴, 게다가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의 빅딜설까지 전면 부정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잘 설득해서 두 문제가 원만하게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현안마다 빚고 있는 여야의 충돌은 결국 예산 정국까지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뚫어내자며 야당을 설득 중이지만 한국당 일부에서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주요 현안에서 손을 맞잡을 것이란 예상은 힘들겠지만 다음 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이 복잡하게 꼬인 전국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의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난기류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의 대외 행보도 바쁜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말 난기류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북 제재 측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를 보면 대북 제재 고삐를 좀 죄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그리고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네. 이후에서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영변 핵 단지 영구 폐기도 시사하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이 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졌고 또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논의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것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핵화를 촉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이 제재 완화 조치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는 북한이 이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제재도 거기에 상응하는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을 이제 갖고 유럽을 방문해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에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프랑스 총리라든가 또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그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이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까지 어느 정도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리 대통령이 노력하신 그런 제재 완화 노력에 유럽의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다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원칙론적인 입장인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경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도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유럽이나 또 국제사회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걸 보면 뭐 경제나 사이버상의 활동을 비롯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10월 3일 날 한 얘기 중에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쩌면 미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그 핵심 역량인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재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만도 미국이 9차례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의심나는 거래가 그 포착되는 즉시 이 관련 국가들에게 그 해당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싱가포르 기업과 개인의 그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른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 그런 2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제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핵심 역량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쉽게 지금 단계에서는 풀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런 시점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뭐 인권 문제는 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였습니다. 네. 원비호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늘 지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왔고 인권과 관련한 그 다양한 압박과 함께 개선 노력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이 민주국가로서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그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북한은 그 미국이 제기하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북한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기둥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네. 자기들을 이제 고립 압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간접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압박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으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을 이제 편입시키거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건 과거에 우리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해외에서의 어떤 그 우리 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내부의 이제 민주화 역량이 키워져서 그게 결합돼서 인권이 개선되고 네. 민주화가 진전됐던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요?
지금 북미 관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신뢰가 있고 네. 또 4차 그 폼페이오 평양 방북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도 합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실무회담에 북한이 나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북한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지금 그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 뭔가 크게 진전시킬 아마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비건과 최선희 사이에 그 오스트리아 빈 접촉 가능성이 그동안 시사되다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선 급한 불을 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분위기로 그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관리만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이고 북한도 지금 그 비핵화 초기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만한 협상을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네.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뭐 이 난기류가 형성됐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네.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변수가 작동하면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그 평가가 아닐까 봐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난주에 이미 만났었는데 왜 또 온 걸까요? 그만큼 이제 그 북미 간의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이게 모멘텀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 당사국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활발하게 관련 국가들이 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멘텀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그 최선희와 비건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한 실무 접촉이 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판문점 같은 데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뭐 그 목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속단할 수는 없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거를 둘러싸고 갈등설이 지금 불거지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긴밀히 만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자주 만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죠. 네. 자, 북미 관계가 난기류를 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고유환 교수님과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촛불 집회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적폐와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동력을 더해야 할 때라며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의 명령을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민은 미래를 원하는데 새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며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이에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단해져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길은 정치 개혁이 양극화 해소라며 강조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보수 덩치만 키우겠다는 한국당의 행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슈퍼태풍 위투가 휩쓸고 간 사이판 공항의 운항이 일부 재개됐지만 우리 관광객 1000여 명의 발길이 아직 묶여 있습니다. 언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지 막막함과 불안이 여전한 공항 현지의 모습을 한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운항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공항 내부는 혼란이 여전합니다. 창구마다 피곤에 지친 승객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 번, 두 번, 순번이 밀릴 때마다 한숨만 터집니다.
저희가 21살이고 대학생이고 젊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최하위 순번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쉴 곳도 없어 의자 한 켠에서 겨우 지친 몸을 달랩니다. 정부가 나서 신속 대응팀을 보내고 군 수송기까지 띄웠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또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해서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1차 선발 우선 선발 대상자를 지금 이제 정했는데요. 하루하루 지쳐가는 가족들을 보면 애가 탈 만도 한데 그래도 마지막 여유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보다도 더 좀 약간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뭐 병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정말 필요로 하는 돌아가야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신청은 했는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간신히 비행기만 뜨고 내릴 뿐 여전히 공항 주변은 아수라장입니다. 무너져 내린 여객터미널 입구나 태풍에 부서지고 깨진 주차장 차량들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식처를 잃은 교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찾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창문이나 가구, 그다음에 각 차량이 대부분 다 파손됐어요. 국적이 한국이면서 한국 정부한테도 못 받고 미국 정부한테도 못 받는 그런 아주 좀 애매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피해 복구는 한없이 더딘 가운데 현재 남은 우리 관광객과 교민들의 막막함과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정식 재판에서는 검찰과 김 지사 양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댓글 조작 공범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2달여 만에 법정을 다시 찾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김 지사와 검찰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기사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김 씨의 측근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사실은 몰랐고 총영사직 제안에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관련 재판이 반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는 앞으로 경남 창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내년 신입 원화 모집 일정을 내놓지 않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 폐원에 대비해 경기도는 14개 학급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화성시는 유치원 원화 500명을 수용할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진작에 학부모 설명회 등 일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동탄 지역에선 사립 유치원 상당수가 모집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1, 2동탄 다 합쳐서 5군데 빼고는 원화 모집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해진 학부모들이 화성시장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더욱 절박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아이들이 폐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원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유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0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동탄에만. 그다음 내년이 5월이 되면 플러스 500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전국 9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예고한 가운데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알린 7곳은 하남시 등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공립병설유치원에 14개 학급을 증설해 원아들을 전원 조치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폐원이나 모집 중단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선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와 별개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남아있어서 연말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6일 각각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마무리 국정감사를 엽니다.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여야의 뜨거웠던 기싸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가장 핵심 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평양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전반에 대한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목리도 이런 목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상황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더 이상 독단으로 밀고 가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야 사당이 최근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까지 힘을 모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삼권 분립을 어긴, 게다가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의 빅딜설까지 전면 부정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잘 설득해서 두 문제가 원만하게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현안마다 빚고 있는 여야의 충돌은 결국 예산 정국까지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뚫어내자며 야당을 설득 중이지만 한국당 일부에서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주요 현안에서 손을 맞잡을 것이란 예상은 힘들겠지만 다음 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이 복잡하게 꼬인 전국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당국이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폐원할 수 없도록 아예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 얘기가 심심치 않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부터입니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만 보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 3세와 원화 모집을 안 하겠다라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지. 정부가 이런 돌발 행동 저지에 나섰습니다. 아예 지침을 개정해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위와 교육청의 조사 대상이라는 점, 학부모가 폐원 등의 안내문을 받으면 아이들을 곧바로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한다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도 연내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상하반기에 500학급씩 모두 1000학급이 생기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내년 신입 원화 모집 일정을 내놓지 않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원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14개 학급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화성시는 원화 500명을 수용할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진작에 학부모 설명회 등 일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동탄 지역에선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모집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1, 2동탄 다 합쳐서 5군데 빼고는 원화 모집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해진 학부모들이 화성시장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더욱 절박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아이들이 폐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원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유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0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동탄에만. 그다음 내년이 5월이 되면 플러스 500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국 9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예고한 가운데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알린 7곳은 하남시 등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공립병설유치원에 14개 학급을 증설해 원아들을 전원 조치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폐원이나 모집 중단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선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